알고 싶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천천히 달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누구를 웃게 해야 하는지, 무엇과 손잡아야 하는지. 지금 당신은 되고 싶었던 당신인가? 나는 그렇다.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이 광고가 흐르는 30초 동안 굶주림으로 사라져가는 아이들은 6명.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빵과 물이 됩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요? 월 2만 원이 만드는 작은 기적. 지금 당신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1899-7325 1899-7325 Save the Children.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변 114회 영화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한 주간 뭐 있었는지 얘기하는 걸로 시작한 날입니다. 저는 한 주간 뭐 했었느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인간의 실존적이거나 이념적인 측면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무엇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깡쌤. 네. 카페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카페 딱 앉아가지고 혼자서 카페요? 예, 카페. 네. 스타벅스 가가지고 이제 일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두드려 계시는 거야. 돌아봤더니 어떤 할머니께서 어이 젊은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서 핸드폰을 딱 보여주시는데, 한마디로 뭐였냐면은 어떤 링크를 15명의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간다라는 거였어. 지금 할머님 말투가 그 붓다의 말투나 이런 느낌이 좀 나는데. 그렇군요. 네. 모든 사람이 말투가 동일해. 오공아. 어쨌든 문제는 금방 해결됐어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 와이파이를 켜놓고 있어가지고 안 됐던 거야. 링크는 보내실 줄 아셨던 거예요? 대단하다. 기존에 계속 보내고 계셨는데 아. 여기서만 일단 안 됐던 거지.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은 그 링크를 내가 찍어서 15명한테 보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링크를 이렇게 찍었는데 굉장히 낯익은 그 사이트인 거예요. www.ilbe. 뭐 이렇게 되는 ILB? ILB? 예. 일베에서 사드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그걸 이제 많은 분들한테 그 단체로 보내고 계셨던 중에 계셨던 너 거지. 조사 들어와요.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무엇이 정의로운 길인가?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도와주는. 국가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할머님들께서 직접 나서서 자기 알고 계신 분들에게 이 사드 문제의 심각성을 일베에서부터 이제 긁어가지고 보내고 계신 중이었던 거지. 네. 어떤 것이 정의로운 길인가? 할머니를 돕는 것이 정의로운가? 네. 아니면 이것을 안 보내드리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여러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알려드렸어요. 뭐 어떡하겠어. 젊은이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와이파이만 켜드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링크는 할머니가 보낼 줄 알고 계셨다면서. 어제는 와이파이 껐는데도 자꾸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와이파이를 껐다는 걸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일단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을 보냈어요. 네. 오랜만에 윤리와 정의, 이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딱 한 3일 정도 쉴 시간이 딱 있었는데, 근데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기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동안 너무 바빴어가지고 거의 3일 동안 동굴 속에 들어간 느낌으로 주위의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제 내면 깊이 잤습니다. 계속. 브라움은 만났습니까? 네, 계속 자고 그러다가 목소리도 좀 가라앉아 있지 않나요? 차분해 보이세요. 예, 약간 지금 말도 며칠 동안 안 하고 그랬더니. 그랬어? 네. 아내랑도요? 아내분이랑도 얘기하는. 아내랑 얘기할 때 좀 이렇게 목소리 톤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예. 하이로 바뀝니까? 예, 로우로 그렇죠. 바뀝니까? 하이로. 하이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3일 동안 잘 쉬었구만. 네. 근데 오시자마자 또 폭탄주 제주에서 드시더라고요. 레드불? 네, 레드불이랑. 어저께는 못 잤다고? 아메리카노랑. 네, 어제 또 잠을 설쳤어요. 3일 잤으니까 뭐 한 3일 안 자면 되지. 네. 김도희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명상법을 개발했어요. 뭐, 잤다고? 자주 개발하는 것 같은데. 요즘 날씨가 갑자기 서늘해졌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너무 막 그 전까지 폭염이었다 갑자기 날씨가 약간 쌀쌀해질 정도로 추워졌는데 그래서 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네. 내가 오래 안 살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왜요? 날씨라는 것이 이렇게 하루 사이에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줄 처음 알았어요. 갑자기 끝나지 않았나? 지난주쯤인가? 맞아요. 네. 그 전까지 33도였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23도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날씨라는 게 이런 건가? 내가 경험을 못했던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날씨도 너무 쾌청하고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가을 맞이를 했습니다. 가을맞이 새로운 명상 개발? 네네. 그래서 요즘에 안 그래도 명상 좀 하는 시간을 늘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그 신체 자기 감각에 집중하는 명상이 있어요. 자기 감각에 대해서 자각하는 훈련하는 명상. 그걸 좀 다른 방법 없나라고 생각해서 맥주에다가 제가 빨대를 꽂아서 마시기 시작해서 침대에 예. 누워서 저는 예. 약간 취하면 졸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술 마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졸린데 집에 가기가 번거로운 거예요. 누가 뭐 데려다 준 것도 아니고. 나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쇼킹하긴 한데 네. 명상이 예, 얘기 계속 해보시죠. 네. 그래서 또 집에서 앉아서 술을 마시면 이제 잠이 슬슬 오니까 예. 이럴 바에 침대에 누워서 마시면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재인데? 그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맥주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마시기 시작했는데 응. 네, 마치 병실에서 이제 뭐 어떤 수술하고 나신 분들이 물에 빨대 꽂아 놓듯이 예. 그래서 한 2끼쯤 먹으니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체 감각은 되게 미묘해서 자각하기가 힘든데 눈에 띄게 신체가 되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예. 당연하지. 낮술 먹었으니까 그렇지. 양반아. 낮술 처먹고 잤다는 얘기 같은데? 예. 아니요. 새벽에 했어요. 밤에. 새벽에? 네, 새벽에? 일 끝나고 들어와서. 네. 명상도 하고 음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생에 대한 깨달음 얻으면서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잘했지요. 뭐 그렇다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이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네네. 찾아보시고 네, 서로 정보 잘 감사합니다. 공유하시기 예.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보내셨군요. 네. 예, 독실입니다. 덕질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덕질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독실이가 안 왔습니다. 네. 아, 새끼. 어쨌든 그 독실이가 좀 늦게 온다고 하니까 네. 이제 알아서 합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광고가 있습니다. 하도 광고를 안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들을 갖고 있죠. 네이버 카페,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리고 하나 더 생겼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생겼습니다. 그래서 카페랑 페이스북으로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 카카오톡을 우리가 말을 많이 안 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연 다음에 플러스 친구라는 게 있습니다. 플러스 친구를 누르시고 거기다가 지대너볕 치시면 저희 채널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다채롭게 정보들을 올리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구 맺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시작해야죠. 우리 오랜만에 영화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 미스 페러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에 대해서 독실이가 해줬죠. 그죠? 네. 재밌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깡쌤께서 준비하셨죠? 재밌는 거 준비했다고. 네, 이번 주 영화는 한국 영화 밀정입니다. 밀정. 곧 개봉하는 영화죠. 네. 네. 그래서 송강호 배우라든가 뭐 공유 이런 유명 한지민 배우들 씨. 예, 네. 출연하는 기대작이죠. 그래서 저희가 시사회도 갔다 왔죠. 갔다 왔어요. 예, 공개 시사회에서 아주 좋은 자리에 저희를 이렇게 앉혀서 네. 예, 좋은 자리에서 보고 왔죠. 예. 반밖에 안 보이는. 한쪽으로 몰아주셨어.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네. 잘 몰려서 봤습니다. 영화 시사회도 저희가 갔다 왔고 뭐 감사하게 고맙게 잘 봤고 네. 그게 이제 실화를 기초로 한 영화거든요. 밀정. 예. 네. 뭐 장르를 굳이 나누자면 어떻게 나눠야 되죠? 이게 액션과 첩보와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영화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역사도 그렇고. 역사. 네. 이 영화 자체가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사실 이제 따라갈 때는 실화 자체를 이해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재미가 좀 있거든요. 영화적 그 모티브가 된 그 실제 사건. 네. 그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오늘 에피소드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사실은 이제 스파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파이. 네, 밀정이 영어로 하면 스파이죠. 그래요? 예. 스파이를 번역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간첩 뭐 여러 가지 번역어가 있었을 텐데 네. 밀정이란 단어를 택한 그런 영화가 되는데 이제 스파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그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덮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 보입니다. 예. 눈이 퀭해 보이고. 예, 레드불을 오늘 아침에 2개를 빨고 아이고. 예, 네. 잠을 좀 못 자서 헛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준비를 좀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당시에는 몰랐던 지식들을 갖다가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공부한 걸 가지고 다시 영화를 복귀해 보니까 훨씬 또 재미가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일단 영화가 다루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사건, 이제 황옥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황옥 사건? 예, 황옥 사건. 사람 이름입니까? 예, 사람 이름입니다. 황옥이. 실제 사건은 황옥이라는 사람의 그래서 실제 황옥 내용이구나. 사건에 대한 개요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황옥이라는 사건이 사실은 이 영화의 주인공의 어떤 모티브가 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스파이 역할을 했던 실제로 예, 밀정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황옥이라는 사람의 어떤 내밀한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스파이란 무엇인가? 네. 그리고 이 스파이의 어떤 심리적인 내적인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스파이들의 활동을 좀 찾아볼 겁니다. 유명한 예. 실제 스파이들. 예. 그리고 양조위? 무간도. 사랑합니다. 아 무간도. 무간도이지.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영화 속으로 돌아와서 이 황옥이라는 인물이 그 스파이로 활동을 하는데 이 인물의 어떤 내적인 갈등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3가지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첫 번째로는 실제 사건인 황옥 사건에 대한 개요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진짜 유명한 스파이가 누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밀정 영화를 연결해 가지고 좀 해석해 보겠다는 거죠. 네. 재밌겠네.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다 보고 왔는데 언론 시사회를 패널마다 감상평이 다르더라고요. 끝나고 제가 잠깐 간단하게 여쭤보니까 예. 그런 것도 뭐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이 자기들이 되면. 어떻게 받는가?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먼저 황옥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거는 의열단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치. 예전에 저희 네. 했었죠.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암살이라는 영화 다뤘던 기억이 났는데 그 암살이라는 영화 소개할 때도 이제 그때 당시 무장투쟁 역사들을 좀 정리하다가 의열단의 이름이 잠깐 나왔었죠. 예. 그래서 의열단 열사들이 제2차 국내 총공격을 위해서 각종 포탄과 무기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황옥 사건. 아, 황옥 사건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네, 그런 네. 거야. 그래서 뭐 다른 이름으로는 뭐 의열단의 2차 국내 총공격, 뭐 1차도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네. 두 번째로 국내 진군해서 이제 의열투쟁을 벌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인데 거기에 이제 황옥이라는 사람 이름이 붙은 거죠. 아, 네. 그래서 그거 왜 붙었는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뭐 의열단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의열단이 1919년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 아닙니까? 아, 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출신 청년들이 만주에서 3.1운동의 기운을 받아서 이제 항일 무장투쟁 단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대표가 김원봉이라는 그때 사람이었고, 얘기 듣죠. 그죠? 예. 당시에는 다 아시다시피 일제가 대한민국 국토와 주권을 불법적으로 찬탈했고요. 백성들을 수탈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3월 1일 3.1운동으로 전 국민이 피의투쟁을 벌여서 우리나라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죠. 네네. 그래서 이 선언을 바탕으로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지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가.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임시정부가 실제로 정부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당시 한반도를 합법적으로 통치한 권력이 일제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도 한번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왜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한 배경이. 네, 그래서 이제 뭐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불러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 문제는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 상식으로는. 어쨌든 간에 의열단 역시 이 3.1운동과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런 거랑 연결돼서 김원봉이 조직을 한 단체죠. 그래서 1920년대에 굉장히 많은 항일무장투쟁을 했었습니다. 네. 김구 선생님이 벌였던 항일무장투쟁이 사실 유명하긴 한데 윤봉길 의사 의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김원봉 선생님께서 선구적으로 이런 의열투쟁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암살편에서
작년이었나요? 작년 여름이었나요? 벌써?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야, 1년이 됐네. 그러니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암살편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예, 어쨌든 의열단과 관련된 건 거기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동북아 정세에 대한 것도 예. 그때 했었죠. 예, 그래서 밀정이라는 영화에도 이제 의열단이 중심이 되는 건데 의열단이 이제 원래는 1919년부터 1차 국내 총공격 작전을 기획을 했었다고 합니다. 19년에. 예. 3.1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했었는데 1920년에 이제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가요. 네. 다 붙잡히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총공격을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1922년부터였다고 그래요. 폭탄 제조 기술자인 헝가리인 마자르를 초빙해가지고 고성능 폭탄을 제조했고 또 각종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국내로 반입해서 조선 총독부나 동양척식 주식회사, 경성 우편국, 또 뭐 경성 전기회사. 참고로 일제시대에도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이고. 이런 경성 전기회사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일제의 관료들을 처단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 그래서 이 스케일이 생각보다 뭐 그냥 폭탄 하나 던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총공격이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 있는 일제의 주요 시설들 그리고 관료들을 갖다가 일거에 착 해버리려는 좀 큰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뭔가 파괴력이나 영향력도 커질 수 있지만 연관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정보가 새나가거나 밀정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네. 실행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인원들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만큼 준비하기도 어려웠고 네. 예, 이게 성공만 하면 사실은 대박이죠. 네. 그래서 폭탄과 무기들을 갖다가 국내로 반입하는 총책임을 맡았던 게 김시현이라는 인물입니다. 김시현. 예, 네. 김시현이라는 인물이 사실 밀정이라는 영화에 주연급으로 활약을 하는 공유 씨가 맡은 배역이죠. 네. 아, 그러면은 말씀하신 황옥 사건의 황옥은 송강호 분이 그렇습니다. 하신 역할이에요. 예. 김시현.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영화 얘기는 이따가 할 거니까 아, 실화부터 한번 같이 네네. 읽어요. 일단 실화 속에서는 김시현이라는 독립운동가 이후로도 엄청난 활약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김시현 외에 여러 활동가들이 있었는데 이제 김원봉의 지시를 받고 당시 일제 경찰이었던 황옥, 아, 예, 네. 황옥이라는 경찰입니다. 이름이에요. 예, 무슨 집 이름이 아니고 네네. 무슨 집오고? 한정식집 이름 같은데 아, 예. 네. 그게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황옥을 포섭하여 황옥을 비롯한 여러 동지들이 1922년 말부터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중국과 서울을 오가면서 사전 정찰도 다 해놓고 어느 루트로 무기를 반입할 건지 이런 것도 다 미리 계산을 해놓은 다음에 1923년 3월에 대형 폭탄 6개 및 소형 폭탄 30개 그리고 뭐 각종 권총 뭐 이런 무기들을 잔뜩 가지고 신의주와 경상으로 몰래 반입하려고 했으나 네.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누군가의 어떤 밀고로 실패하게 된 그런 사건이죠. 그렇구만. 예. 그래서 이 당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화제였다 그래요. 그렇지. 언론 속에서도. 일본의 주요 기관을 몽땅 다 타격하려는 그 의열단의 계획 자체도 좀 놀라웠지만 사실 더 화제가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황옥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왜냐하면 황옥이 일본 경찰 출신의 조선인입니다. 근데 이 조선인이 이 커다란 일종의 의열단의 계획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도 화제가 됐는데 또 이 황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미스터리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당시 신문에서는 매일같이 황옥의 미스터리를 대서특필했고 아예 이름 자체도 뭐 의열단 사건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황옥 사건. 황옥 사건이라고 불러버릴 정도로 황옥 경부 사건이라고도 그래요. 이 사람 직책이 경부였거든요. 아, 직책 경부라는 그래서 거죠. 황옥 네. 경부 사건 혹은 황옥 사건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황옥에 대해서 많이 화제가 됐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애매했기 때문이에요. 애매했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궁금한 게 많은 사람? 의문투성이인 인간? 어떤 면이 있습니까? 미스터리? 네. 왜냐하면 실제로 황옥은 일본 경찰 고위 간부였습니다. 경기도 경찰부의 경부로 근무를 했는데 상당히 높은 직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주로 담당했던 업무가 뭐냐면 스파이였습니다. 아, 일본 안에서 예. 일본 경찰 내에서도 스파이 활동을 일본 했구나. 경찰 내에서도 담당했던 업무가 일종의 비밀 경찰 같은 역할이었고 이런 독립혁명을 주창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첩보 업무를 수집하는 게 이 사람의 임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일본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독립운동가들이랑 접촉을 해서 정보를 여러 번 빼내가지고 넘긴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경찰.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일본 측이 우리 독립운동 세력에 심어놓은 밀정, 스파이였던 것인데, 근데 까 보니까 반대였고.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겁니다. 황옥이 일제의 밀정이라고만 보기에는 약간 이상한 행적들을 실제로 보여요. 살짝 도와줘도 되는 건데 너무 열심히 도와준다거나 독립운동가들을 네. 그 독립운동가들이 계획했던 일에 너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황옥이 사실은 독립투사였다. 친일파인 척했지만 일제에 협력하는 척했지만 독립군을 위해서 활동했던 이중첩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황옥이라는 인물이 당시에도 굉장히 의문스러웠던 거예요. 딱 겉보기에는 확실히 그 일본 밀정인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한테 심어놓은 밀정인 것 같은 활동을 너무 많이 해놨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 독립군을 위해서 활동을 한 것 같은 이력들이 너무 많이 있고 오히려 이 황옥을 두둔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증언도 실제로 많았고요. 그때 당시에도. 네. 예, 그랬었기 때문에 이 사람 이중 간첩 아니야? 우리 편 아니었어? 이런 의혹이 실제로 당시에도 굉장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그 진실 여부는 확실하게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사건 자체가 미스테리였고 황옥이라는 인물이 좀 대중들의 관심을 끌만 하잖아요. 네. 이중 첩자인 느낌도 있고 조선인이면서 일본 첩자로 활동했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일했다. 이게 뭔가 확실하게 뭐 결론이 내진 그런 게 아니구나. 예. 황옥이란 사람을 일본인들도 한국인들도 그러니까 조선인들이겠네. 네. 같이 의심했다라는 같이 거야. 의심했던 거죠. 아. 그래서 그림 자체가 대중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림이고 이중 첩자, 뭐 스파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좀 흥미를 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거죠. 예. 그리고 평가하기가 실제로 들어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스파이에 대한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 스파이로 침투된 그 집단에 대해서 어떤 동조하는 행동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네. 네네.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아, 예. 이중적으로 하게 되니까 실제로 그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서 평가할 때는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황옥이라는 인물의 어떤 미스테리함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한 영화가 오늘 소개해드린 밀정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제가 스파이 밀정에 대해서 좀 조사를 많이 해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공부를 하면서 스파이에 대해서 좀 배우면서 우리가 이 밀정이라는 영화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먼저 정리하면서 가면은 황옥 사건이라고 하는 실제적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고 예. 그것이 이슈화됐던 계기가 된 거는 1922년에 있었던 2차 국내 총공격이었다라는 거죠. 의열단의 네. 총공격 계획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황옥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독특한 이중적인 면으로 드러나게 됐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대략적인 건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황옥이 실제로도 첩자였던 건 맞는데 일본의 스파이였는데 이게 과연 이중 첩자였냐 아니면 그냥 일본 편이었냐 이게 헷갈리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스파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스파이 밀정은 이제 스파이를 번역을 하는 거고요. 네. 뭐 간첩, 간자 뭐 이런 용어로도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세작이라는 용어도 들어보셨나요? 네. 다 똑같은 스파이의 번역어죠. 어. 예, 그래서 스파이라는 거는 상대 국가나 조직의 어떤 외교 혹은 군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비밀리에 정탐하는 사람들이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스파이 하면 떠오르는 게 누가 있죠? 당다라당당당당. 스파이더맨 이런 아닙니까? 스파이 하면 스파이더맨이 스파이더맨. 007 007. 예, 본 시리즈. 제임스 본드. 네. 저는 뭐 이제 제이슨 본 네. 예, 이런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무간도. 예, 무간도 좋아하고요. 양조위. 예. 그래서 이 스파이라는 말의 자체가 어원이 고대 뭐 프랑스어인 에스파이어 뭐 이런 거에서 기원을 한대요. 에스파이어.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숨겨져 있는 거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다. 이런 뜻이라고 하고 또 고대 중국에서는 스파이를 갖다가 이제 간이라는 한자를 써서 표현했다 그래요. 사이간자.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에 싹 껴들어가 가지고 그 틈새를 노리는 예, 그 간자. 그래서 아, 네. 그래서 간자라고도 부른다는 그렇습니다. 거지. 예. 그래서 손자병법 같은데 보면은
5 종류의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고 그래요. 궁금하다. 그래서 첫 번째 스파이는 향간입니다. 향간. 향간. 향간? 이건 뭐냐면 상대 나라의 일반인을 이렇게 꼬시는 거야. 네, 일반인을 싹 꼬셔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정찰 총국이 최 사장을 꼬시는 거죠. 예예. 예, 별로 이렇게 정보원으로서의 가치가 아주 크진 않지만 일단 꼬셔서 포섭을 하는 겁니다. 남한에서 발견되는 외계인의 흔적들을 알려주고. 이거랑 약간 이제 대립되는 개념이 내간인데 내간은 뭐냐면 상대 나라의 정부 관리라던가 장교같이 좀 중요한 임무를 포섭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민정수석이라던가 네. 뭐 이런 사람을 포섭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내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렵겠네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생간과 사간이 있는데 이제 생간은 뭐냐면 상대 나라에 이제 공작원을 파견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 보내는 있는 거야. 애를 하나 심어놓는 건지. 그리고 얘가 살아서 돌아와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얘가 돌아와야 정보를 전해줄 테니까. 그래서 생간이야 얘는. 살아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사간은 죽을 사자거든요. 이게.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는 일부러 잡히게 둬 가서. 단 이 잡히는데 이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잡히게 한 다음에 근데 걔한테 준 정보가 가짜 정보야. 그래서 그 가짜 정보를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목적으로 이렇게 파견한 게 사간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스파이는 죽는 거지. 잘 모르는 거네. 네, 자기가. 잘 모를 수도 있고 뭐 모르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일부러 약간 거짓 정보를 줘서 상대방한테 어설프게 잡히게 만든 다음에 걔는 죽고 뭐 이렇게 되는. 꼭 죽지 않더라도 아무튼 간에 예, 그렇죠. 돌아오는 예. 거를 목표로 하지 않는 거죠. 예, 너는 그냥 가서 죽어라. 그래서 사간.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살아와. 모든 걸 다 극복하고. 그게 제이슨 본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나 참 제이슨 본 안 봐가지고. 안 보셨어요? 정말 재밌어요. 비슷하죠. 그런 식이죠.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꼭 거짓 정보는 아닌데, 네. 죽으라고 했는데 안 죽어. 네. 신원을 말소하는. 저희가 독실이를 사간으로 청와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가나 방송?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고난이도의 테크닉을 포함하는 간첩이 있습니다. 밀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반간이라고 그래요. 반간. 반간이요? 반만 살려오는 겁니까? 반간은 뭡니까? 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거 뭐냐면 이중 간첩이에요. 이중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스파이를 내가 포섭해서 걔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저희가 이제 봤으니까 거기에 이 단어가 한번 나옵니다. 반간이라는 단어가. 영화에 나와요. 예. 저도 보면서 반간이 뭔데? 그래 생각했는데. 나만 몰랐구만. 네, 그 용어. 네. 이중 간첩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보낸 스파이를 오히려 내가 포섭하는. 그 뜻이었구나. 예, 그게 이제 반간이라는 건데 손자병법에도 이 반간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좀 잘 대우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진짜 처세술이 탁월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양쪽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렇게 절묘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존재니까. 제갈령 정도는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신분열이거나. 네. 여러 가지 있겠죠. 제 사장님을 추천합니다. 스파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자료들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가장 스파이를 포섭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역시 돈이죠. 돈을 많이 주면은 스파이를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또 한 가지가 이제 신념, 종교적 신념이나 어떤 국가, 민족에 대한 신념 이런 게 있으면 스파이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소련 같은 경우엔 전 세계에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 퍼져 있으니까 그 신념을 가진 사람들 많이 활용을 했죠. 또 한 가지가 이제 공산주의가 좀 특이하잖아요.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념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교라는 거는 이제 전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없는 거야. 얘를 잡았는데 도대체 누가 이거 널 교육한 거냐? 그런 게 없어. 그냥 자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애들이 많아지지. 그래서 최 사장의 가슴 속에도 한켠에는 이게 잘하고 있다. 예? 공산주의가. 왜? 이런 걸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이 필요할 수 없는 게 공산주의는 자기 경제적인 상황, 자기가 처한 삶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니까. 이론적인 측면도 있고. 네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약점을 잡아서 협박하는 거예요. 가족 협박하는. 네, 뭐 가족을 협박할 수도 있고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가 금지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행법상 불법이었고 그래서 20세기 초반만 해도 그랬기 때문에 동성애자였던 고위 관료를 잡아서 그 약점을 가지고 너 이거 정보 안 주면 너 불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해서 많이 포섭을 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약점을 잡아서
포섭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상대방한테 아첨을 하고 야, 너 진짜 짱이야 하면서 이렇게 치켜 세워주면서 정보 제공자를 만드는 방법, 한 4가지 방법이 있다 그럽니다. 네. 예. 이게 다 전부 다 삼국지라는 걸 재밌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많은 게 나와요. 그 안에서. 그쵸? 삼국지 안에서 반간도 나오고 그쵸. 사간도 나오고 네. 맞으면서 거기서 거짓 정보를 실토하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들어보니까 그 묘하게 사실 촌자공법에 있었던 거죠. 그쵸. 중국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겠구나 싶네요. 들어보니까 사과는 좀 불쌍하다. 그리고 신념을 활용하는 방식이 제일 그래도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렇지. 네네. 유동성이 제일 적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삼국지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이 스파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뭐 무당도 있고 창녀, 뭐 그 중에 이제 또 스파이, 아, 오래된 직업 예, 중에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됐는데 문헌상으로도 제일 오래된 스파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만한 사람입니까? 아, 그렇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디인가요? 어느 나라? 어느 성경. 동네? 성경에 맞추면 상품 줍니까? 성경은 잘 모르는데. 예. 최초의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스파이는 뱀이죠. 아. 그래서 이불을 부추겨서 사과를 따먹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거짓 정보였잖아요. 아, 역정보를 흘린 거지. 그러니까 어디 예, 스파일 수도 그래서 있다. 이불을 교란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모세가 히브리 부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오랫동안 떠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 또 밀정을 파견해요. 여리고성으로. 그렇죠. 그래서 12명의 스파이를 딱 파견해가지고 정탐을 하게 합니다. 여리고성 정인입니다. 그러면. 예. 12명의 스파이를 파견해가지고 딱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보고를 올렸고 2명만 여기 들어가도 됩니다. 이런 보고를 올렸다. 아, 예. 그래서 뭐 모세가 또 열받아가지고 그 반대한 스파이의 뭐 부족을 또 막 뺑뺑이 돌리고 뭐 이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문헌상으로는 실제로 이 스파이들이 활약한 기록들이 있는 거죠. 이집트에서도 이제 고대 이집트의 투트모스 3세가 밀가루 포대에 첩자를 숨겨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포위하고 있던 도시 텔아비브를 염탐하고 와라. 이런 명령을 내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거죠. 국가 간의 전쟁이라든가 갈등 상황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찰병의 그 염탐이랑 스파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죠. 사실 결이. 가갖고 직접 들어갈 거냐 아니면 저 위에서 살짝 보고서 그냥 보고를 할 거냐. 아. 그래서 고대나 중세를 다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뭐 이제 왕 옆에 검은 이런 수도사 같은 맞아요. 두건을 탁 쓰고 네. 구석에 딱 조용히 있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닌자 느낌 나게. 닌자 느낌 나는 밀정, 정탐 해주는 애. 정탐꾼. 정탐꾼이랑 꼭 밀정이랑 같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밀정은 자기 역할에 대한 신분 속임이 있잖아요. 네. 상대로 해서 내 신분을 잘못 이제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정찰꾼은 자기 신분을 속이지는 않잖아요. 그냥 정보를 캐치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저도 염탐꾼이랑은 약간 결이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음. 들어가서 누군가를 포집하고 좀 그 뭐라고 하죠? 포섭? 포섭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 공작. 네. 공작을 공작을 해야지 네. 좀 약간 스파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셨는데 사실 고대 사회에는 신분을 노출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네. 예, 그 첩보를 공식적으로 수행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몰래 이제 뭐 상인으로 위장을 한다거나 뭐 이게 숨어 들어갔겠죠. 되겠지. 예, 근데 이제 현대적인 개념의 스파이가 등장하는 건 16세기에서 17세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도시 국가들에서 시작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도시 국가였던 베네치아가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대사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대사관에 일종의 공식적인 외교관이 파견이 된 거죠. 네. 근데 그 밑에 항상 따라다니는 애가 무관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무관들이 뭐 호위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긴 하지만 사실상 공식적인 이제 그 밀정 업무를 담당하는 스파이들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제 이 대사관 제도 같은 거를 이제 따라 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다 제외 공간이라는 걸 이제 파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 외교관도 들어가지만 자연스럽게 스파이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때부터 스파이들이 검은 망토를 쓰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너무 눈에 띄어 오히려. 제 뭔가 이상한데 제 왜 저러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드디어 이제 첩보 수집 전문가가 이제 정규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정규직. 예, 공식적으로 딱 말끔하게 넥타이 매고 공식적인 자리에 돌아다녀도 뭐 쟤는 저런 애니까 우리도 심어놨는데 뭐 이런 느낌?
아, 예, 실제로. 예,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스파이가 공공연하게. 예, 공공연한 이제 직업으로 정규직으로 얘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 전문성을 갖춘 최초의 스파이 조직을 만든 사람은 영국의 프랜시스 윌싱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가 당시가 영국왕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카톨릭 국가였던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스튜어트와 네. 또 그 뒤를 후원하고 있었던 스페인 왕 펠리페 2세가 영국 왕 엘리자베스 1세랑 굉장한 경쟁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윌싱엄이라는 사람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 다니던 수재들을 다 포섭을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고용을 해서 세계 최초의 거의 아주 조직화된 첩보 조직을 만들어서 첩보 수집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 첩보 조직을 통해서 실제로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가 프랑스 대사가 주고받은 편지 한 통을 빼와요. 네. 근데 그 편지가 대박이었어. 어떤 편지입니까? 딱 보니까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예, 엘리자베스 1세를 암살하는 계획이 담긴 편지였고요. 그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이제 스코틀랜드 여왕이 결과적으로는 교수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첩보 수집팀이 드디어 한 건 한 거죠. 예, 그리고 이 전국적인 정도가 아니라 이 첩보 수집망이 뭐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전 세계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했냐면 그때 당시 이제 스페인이 무적함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무적함대 가지고 이 영국을 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첩보망에 퍼져 있는 정보원들이 그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한 거야. 스페인 부대가 어디로 움직일 것 같고 지금 부대 병력 상황이 어느 정도 이걸 다 수집해서 보내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영국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스페인 무적함대 기동에 대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의 패권이 바뀌죠. 예, 무적함대가 깨지고 영국이 제해권을 장악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배후에도 이렇게 스파이들의 활동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로마 시대부터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정찰하고 실제로 그쵸. 그쪽 언어만 쓸 수 있으면 갑옷만 맞아. 입어버리면 그때는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너 뭐 어디서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아,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빨리 들어가. 막사로 들어가. 그럼 들어가는 거야 그냥. 저 원관된 곳 잠깐 들어본 적 있었는데 그 일하시는 분한테 스파이 일하시는 분이요? 그 스파이 일하는 사람한테 들었다고요? 네, 그 정도는 누구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아 맞다. 네, 일반적으로 다 만나죠. 맞지. 네, 예. 들어보니까 그 언어 지금 독실님도 중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스파이 분들이 언어를 교육할 때 그 해당 언어 지역 가서 거기에서 연관된 사람이랑 아주 먹고 자고 기숙을 한대요. 네, 그러면은 스파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한 3개월 정도면은 웬만한 이제 기초 생활을 다 그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술 취하는 거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맨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두 번째 방법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먹으면 안 취하는지. 네. 네. 알려주십시오. 안 알려주시던데요. 뭐야 그게? 뭘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국가 기밀이니까. 네. 그래서 토하는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토하는 방법이 아니고 거기서 교육받는 내용대로 하면 맨정신을 유지하면서도 술에 취하지 않을 수 있대.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요? 여명 808이라고.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예. 왕창 먹어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몇 가지 교육 과정을 들었는데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스파이 교육 받은 적 있었는데, 예? 예. 근데 어렸을 때 탐구 생활할 때 그 뭐 오렌지 주스로 글씨 쓰면 맞아요. 나중에 촛불에 대면 막 나오잖아요. 그게 그 아까 제가 예. 말씀드린 거 있지 어렸을 때부터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배웠어요. 네,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가 편지 보낼 때 그렇게 썼어요. 아 정말로? 예, 네, 실제로 네. 비밀 편지를 그렇게 써서 보냈는데 중간에서 그걸 낚아채서 해독을 한 거죠. 이거 어렸을 때 너무 신비로워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촛불에 종이 막 불라고 해서 할머니한테 야단 맞았던 기억이 있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첩보 활동이 사실 이제 암호화학의 발달이라든가 이거랑 다 연결이 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4명 중에 1명이 또 스파이 교육도 받았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했네. 예. 자기 고백. 그래서 스파이로 활동할 때 가장 크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누구한테 실려요? 상대방한테. 상대방한테죠. 네. 내가 스파이야. 그래서 저 최 사장한테 뭔가 정보를 빼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신뢰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얼굴? 여성이라면 그 같이 술 마시면서 짠하면서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죠. 답이죠. 미인계로. 미인계? 저는 그 마타하리처럼. 방법 아니고 그 어려운 상황에 빠뜨린 다음에 그걸 제가 도와줄 것 같아요. 와 진짜 네네. 다 사악하다.
모국을 어렵게 만들 것 같아요. 모국? 그러니까 내가 모국에서부터 왔을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상대방 국가에 가서 내가 이게 뭔가 미친. 정보를 줘서 모국을 어렵게 만드는 거지. 반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날 믿어주지 않을까? 세 분 다 굉장히 탁월한 네. 스파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 창의적이네요, 방법이 다. 하나도 없어요, 저희 셋 중에서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다 틀렸다는 건 아니고 다 뭐 맞았지, 뭐. 정답은 없죠. 아, 뭐야? 제일 장난하는 좋은 거야, 방법 지금? 중에 하나는 더 기분 나빠. 내가 여러분도 다 갖고 있는 맞아요? 고급 정보를 이렇게 흘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어. 내가 뭐 특별한 우리 모국에 있는 정보를 다 흘리면 아. 상대방이 나를 좀 이렇게 신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이중첩자 느낌 나게 하는 그렇죠. 거네요. 오히려. 예. 진짜 중요한 정보 올려. 그러니까 부질없이. 핵무기 발사할 수 있는 거 막 해가지고 너무 크게 말해가지고 국가 모국이 기밀 없어져. 다 말해줘. 그럴 수도 있겠죠. 아직 핵무기가 만들어지기 전인데 저희는 핵무기 안 만들어요. 초짜여서 정도에 정말. 대한 그게 안 돼. 만약 아무 얘기도 막 여러분들이 하고 그리고 있어, 지금. 스파이로 활동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잡히면요. 내가 스파이인데 활동하다 잡혔어. 그럼 일단 어떻게 내가 대처할까요? 스파이인 게 예. 밝혀진 거예요? 예, 저쪽이 알아채서 눈치를 깠어. 그래서 도망갈 수 잡혀왔어. 있어요? 아니 잡혔어요 이미. 그러면 신문 받고 있어요. 저기 뒤에 예. 저 어금니 뒤쪽에 있는 청산가리 캡슐을 깨물어야 됩니다. 그걸 못 물었어. 그걸 못하게 아니, 실제로 어떻게 예. 하냐면 자살을 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이 국가에서 스파이를 보낸 걸 인정을 안 해요. A 국가에서 B 국가로 보냈다 잡혔을 때. 그렇죠. 아, 맞아. 그러면 이 스파이는 정말로 고문을 어마어마하게 당해요. 뭘 캐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보를 본국에다가 보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정말 깨끗하게 죽는 게 낫다라고 해갖고 그런 캡슐도 이게 자살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대방 그래? 스파이를 잡으면 뭐부터 하냐면 입에 재갈부터 물리고 뭐 혀를 깨문다든가 이런 걸 음. 못하게 막아요. 먼저 처음부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정말 죽는 게 이제 나은 거죠. 독실이 같은 경우는 조국을 위해서 나를 버리겠다. 죽겠다. 이런 선택이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구나. 바로 내가 막말해. 다 모든 걸 말하고 제가 이중간첩질을 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방법도 있겠다.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간첩 입장에서. 근데 저도 지금 내가 아는 정보를 말해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효용성이 없을 것도 같은 게 일단 저는 스파이로서에서 자질이 어쨌든 부족하니까 적발됐잖아요. 2차적으로 내가 말하는 정보를 그쪽에서 다 효용적으로 취득한다고 해도 나를 또 인력으로 써줄지는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한번 해고당하면 네, 네. 다른데 이제 고용이 안 된다. 어쨌든 붙잡혔던 사실 자체가 나한테는 흠결이니까 능력에 대한. 흥렬이기도 그렇네. 한데 사실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정보의 가치를 저쪽이 모르잖아요, 또. 네, 그렇기도 아. 하고 잡힌 거를 이쪽 A 국가에서 모른다면 약간 그대로 이제 두뇌 게임을 할 수가 있는 할 수 거지. 있지. 역이용 당해줄 수는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언제든지 내가 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건 그럴 수도 염두에 있죠. 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모면해야 될 것 그럼 같아요. 어떻게 모면하실 거예요? 저도 아는 정보를 다 말해주고 바로 너한테 배신. 협조하겠다. 근데 봐봐요. 아는 정보를 말을 안 하고 저항하고 있으면 이게 해. 거짓 정보 내가 지금 내 아는 정보를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 정보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 내가 스파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나 아닙니다. 거기까지 그건 저 그런 어려울 사람 것 아니에요? 같아요. 아니십니까? 그러면 빠따 열 때 맞고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빠따 열 때 맞고. 이게 첫 번째 선택지고 아니면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예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살살 흘리면서 내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돈 때문에 다시 한 거였어. 조금만 더 주면 내가 여기서 일할게 이렇게. 그런 그렇게 방법도 나오더라. 있고요. 내가 죽으면 너네 이 정보 절대 모를 걸. 그럴 수 24 있겠죠.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나오던데. 스파이가 한 명이 적발이 되면은 이게 사실 양쪽이 다 골치 아파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보면 스파이를 심어놓은 국가야 당연히 난감하죠. 일단 이거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이게 확 버리자니 또 좀 껄쩍지근하기도 하고 꽤 오랫동안 투자한 정보원인데 아깝기도 그치.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도 있지만 찾아낸 국가도 굉장히 또 난감합니다. 왜냐면 시키기도 참. 이게 일단 자기가 빙신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핫발이라는 거. 네, 자기가 자기 결점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삽질했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로 또 덥석 인정해서 막 공론화 시켜서 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걸 살짝 감춰요, 오히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감추거나 은폐하려고도 하고. 스파이도 땅 밑에 감추고. 실제로 그러겠지. 뭐 어쨌든 우리한테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이 없습니까? 예, 답이 없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고민이나 심리 상태가 사실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럴 것 같다. 예. 불안하고 계속.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스파이는 항상 의심을 받습니다. 내 아이가 속한 국가도 그렇지만 상대방 국가에서도
계속 나를 이제 탐지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 그렇겠네. 예. 외국가에서도 실제로 제가 변심하지 않았을까? 변심하지 그렇죠. 않았을까? 계속 계속 의심을 맞아요. 당하는 존재죠. 그 무간도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 네. 사실 제가 신세계를 되게 재밌게 보는데 우리나라 영화라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도 말하자면 이중 첩자의 어떤 분을 하고 있는 이정재 씨가 이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내가 도대체 내 정체성이 뭐지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당연히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정착을 못한다는 거는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뭔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가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그렇죠. 양쪽으로 다 약점도 잡혔을 거고. 네. 네. 그리고 저희 서양 첩보물 같은 거 보면 저는 항상 그 사생활이란 게 없잖아요. 계속 도청당하고 그렇죠. 24시간 노출 상태에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시적으로 주의를 기만해야 되는 그렇지. 네. 그런 상황이고 계속 내가 어디를 도망칠 궁리도 계속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한번 스파이 짓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계속 스파이 짓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스파이가 여러분이 되면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스파이가 우리가 되면 다 변절해. 우리가 스파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신념 예, 따윈 개나 줬어. 어쨌든 그 내면 세계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죠, 그죠? 네. 그래서 맞아. 실제 스파이의 어떤 갈등, 내면 세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존했던 스파이들의 어떤 사례들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오, 재밌. 지금 실존하는 책도 인물. 지금 좀 몇 개 가져왔는데 엄청 두꺼워. 엄청 예, 두꺼워요. 스파이의 세계사, 이런 책이 있구나. 뭐 20세기 첩보전의 역사, 뭐 이런 책들이거든요. 이런 책 그 미스테리 코너 가면 많지 않습니까? 다 거의 꽂혀 있는 거잖아. 이게 스파이는 원래 어둠 속에서 활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드러나요, 원래는. 음. 근데 여기 지금 공개된 스파이들의 업적이나 활동은 워낙 유명한 거거나 네. 혹은 어떻게 보면 실패해서 딱 걸려서. 딱 걸려서 드러난 오히려 실패 사례들일 수도 있죠.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성공한 스파이는 인류가 모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구나. 진짜 스파이는 잘 모르고 오히려 미스터리하게 남는 게 진짜 스파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여기 굉장히 많은 간첩과 밀정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역시 최고는 간첩 중에서도 역시 최고는 빨갱이 간첩이 짱이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역시 KGB 간지가 있다. 소련. 아. 대소련, 대소비에트 연방의 그 불곰 제국. 대소비에트 아. 연방이요? 정체성 드러내시는 불곰 겁니까? 국가의 어떤 기상, 패기 이런 게 남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옹호하시는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한 명만 딱 골라가지고 예.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이중 간첩입니다. 저희가 알만한 사람인가요? 모르죠. 유명하다며. 유명하지만 모르는 사람. 이름이 프리츠 카우더스. 처음 들어봤어. 2차 대전 중에 활약했던 소비에트 연방의 스파이입니다. 2차 대전이요. 그렇죠. 암호명이 막스였어요, 이 사람은. 아 그래요. 오, 대단하다. 예, 막스였고 대표적으로 기독교로 이제- 치면 예수 정도 되는 거잖아. 네네. 이야 대단한. 막- 간지 장난 아니다. 막스요. 아니요, 그냥 맥스. 넥스. 막스가 아니고. 그래서 독일에 잠입해서 이중 간첩으로 활동한 소련의 첩보원인데요. 원래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유대인이에요. 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인데 실제 독일 정보기관에서 이 사람 일을 했어요. 그 전에 아직 그 유대인에 대한 아니요, 그 한창 때. 이중 신분스탁을 간첩이에요? 잘했나? 아니요, 유대인인 걸 알고서도 그렇게 독일 정보기관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워낙 잘했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청년 시절에 뭐 잠깐 저널리스트로 활약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이후에 뭐 위조 신분증 거래라든가 뭐 이런 각종 불법적인 일 활약을 하면 수완을 발휘하면서 유럽의 굉장히 많은 나라의 이제 정부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친해졌다 그래요. 뇌물도 주고 하면서 이제 불법적인 일을 굉장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만의 네트워크나 연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KGB에서 포섭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독일 군사 정보국이었던 아프베어라는 데가 있어요. 1939년부터 독일 군사 정보국인 아프베어에서 정보원으로 활약하게 뒤에서 공작을 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당시 독일 정보기관이었던 그 아프베어에서는 암호명을 막스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은. 독일에서 부르기를 예, 막스. 독일에서는 그 사람은 그냥 막스다.
그래서 막스가 우리한테 자꾸 정보를 주는 거야. 소련에서 활동을 하면서. 아. 사실 실체는 잘 몰라. 얘가 어떤 놈인지도 잘 모르고 뭐 그래야지 정보는 신원은 원래 그치. 알려주면 안 되죠. 완전히 알려주지 않죠. 예. 그래서 이 막스는 사업가로 활동하면서 독일 군사정보국 아프베어에 꾸준히 소련 내부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건 다 사실은 KGB의 공작이었고요. 일부러 하급 정보부터 살살 흘렸어요. 소련 내부에 있는 이제 별로 안 중요한 정보들부터 살살 흘리다가 이제 점점 고급 정보들을 주기 시작하면서 뭔가 신뢰를 구축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는 이제 독일이 소련을 막 침공하려고 했던 그때 당시예요. 그래서 예. 1941년인가 그때 바르바로사 작전 해갖고 막 쳐들어가고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소련 내부 첩보가 굉장히 필요했던 상황이고 그런데 이 막스가 보내주는 정보가 무선으로 이렇게 교신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참 멀리서. 누군지는 몰라.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죠. 몇 명만 알고 있죠. 최고위급의 핵심 멤버들만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보내준 정보를 딱 봤는데 다 정확해. 맞아 떨어져. 그래서 막 막스가 소련군 배치에 관한 뭐 1급 보고 자료라든가 이런 걸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이거 진짠가 하고 딱 가봤는데 진짜 막 소련군이 거기 있고 그걸 노려가지고 실제로 독일군이 승리를 하기도 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스는 이 아프베어의 고위 간부들이 가장 아끼는 최고의 정보원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 내부에서도 막 이거 진짜 맞아? 혹시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었음에도 언제나 나오죠. 그런 예, 얘기는. 정보 정확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신뢰도가 흔들리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소련은 이 막스의 신뢰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냉혹하게도 자국 부대를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오, 그 정도였어. 네, 일부러 거짓 그 정보를 흘린 다음에 이 소련군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안 빼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 병사는 죽지만 막스에 대한 신뢰도는 올라가는 거죠. 그 암호 NSA 편 거기서 엘렌 좀 튜링. 비슷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다 해독을 했지만 해독한 게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죠. 전쟁 중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전략들이 있었던 근데 건데 소련의 막스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았나 보다. 그러니까 얘한테 정보를 줘서 우리 부대를 희생시킬 정도로 걔를 키워놓는 거냐.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거죠. 소련 입장에서는. 그 개인에 대한 신뢰도라기보다 상품처럼 생각하는 거죠.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추. 네. 소련 입장에서도 항상 걱정은 하겠죠. 걱정은 네. 얘가 언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를까 걱정은 했을 텐데 어쨌든 간에 독일인들의 이 막스 사랑은 결국에는 쓰디쓴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1942년에 굉장히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평가가 될 정도의 전쟁이었는데 1942년에 이 막스가 보낸 전문이 독일 정보기관에 입수가 돼요.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스탈린그라드를 목숨 걸고 사수하라 하는 이 스탈린의 명령이 딱 적혀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딱 보니까 스탈린그라드의 방어 작전 계획의 세부 사항, 뭐 병력 수송 계획이나 장교 이름까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대박 자료잖아. 야, 뭐 소련군이 목숨 걸고 스탈린그라드 방어 작전에 나서나 보다. 요 정보가 지금 날아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군은 그러면 이 소련군이 딴 데 안 가고 스탈린그라드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병력을 집중시켜서 여기만 이제 포위해서 뚫어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거야? 아니면 아니죠. 모든 병력을 거기다 집중시키겠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소련이 거기에 목숨 걸고 방어하고 있을 거다라고 첩보가 들어왔으니까. 독일에서도 거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넘어가게 되면 우회해서 다른 데를 가게 되면 뒤통수에 적을 남겨놓은 거니까 점령을 했어야 됐는데 어느 정도로 갈 거냐, 어느 정도 병력을 그렇죠. 집중시킬 거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 정말로 목숨 걸고 지킬 거니까 우리가 주력 부대를 전부 다 거기에 해서 쫙 밀어버리자. 그러니까 소련군 전군이 스탈린그라드에 몰빵한다더라 하는 첩보가 입수된 우리도 거예요. 몰빵하자. 그럼 오케이, 그럼 우리도 몰빵하자였는데 사실 이게 속임수였죠. 막스가 보낸 전문에는 사실 소련군 작전 계획에 가장 중요한 게 다 누락돼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소련군의 총반격 계획인데요. 별칭이 붙어 있어요. 천왕성 작전이었대요. 천왕성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일단 독일군의 주력 병력을 스탈린그라드 근처에 붙잡아둔 상태에서 그 옆에 양 측면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소련군의 주력은 측면으로 돌아 나가가지고 스탈린그라드를 우회해서 독일의 서쪽, 동쪽에 있는 좀 취약 지점을 공략하는 게 이 작전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당시 독일
이제 측면을 방어하고 있던 군대가 헝가리나 뭐 루마니아 이런 연합군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당나라 군대. 네. 예, 취약한 군대였기 때문에 거기를 치고 들어간 게 이 사람들의 핵심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은 뭐였냐면 우회해서 스탈린그라드를 몰빵하고 있는 독일군을 포위해버리자. 이게 계획이었죠, 원래는. 그래서 실제로 작전이 대성공을 거둡니다. 거의 몰살 작전이네요. 그 삼국지로 따지면 협곡으로 몰아넣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위에서 완전 예. 몰살시키는. 지금 몰살이라는 얘기 하셨는데 정말 몰살당했어요. 이때 당시 육군단, 독일의 육군단이었는데 25만 명 가까이가 스탈린그라드 근처에 고립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근처를 다 차단했고 보급망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때가 또 겨울이었어요, 심지어. 쇠시죠, 정말. 아, 보급망이 차단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질병, 기화, 혹한 다 시달리면서 결국에는 전군이 다 항복을 하거든요. 1943년에 9만 명 가까이가 다 항복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죽어서 항복을 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상 독일군이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큰 패배를 당한 게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이때 당시. 근데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2차 대전에서 이제 동부전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좀 관심 있는 분은 좀 이제 타임라인을 다시 잡아서 다시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 이건 너무 유명한 전투고. 너무 중요하고 뭐 오랜 기간 다큐멘터리도 동안 많죠. 있었고, 네. 네네. 그래서 마치 지금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소련이 정말 의도적으로 그 안에 적은 수의 병사를 대치해놨고, 그래서 독일 애들이 들어와서 점령한 다음에 둘러쌌다처럼 느껴지는데 한 번에 끝난 것처럼. 그런 거는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사실 굉장히 싸웠고 스탈린그라드는 이름 자체가 스탈린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련 입장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사수를 해라라고 했는데 밀린 거예요. 밀렸고 점령당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그 작전이 그 천왕성 작전을 네네. 통해서 다시 둘러싸고서 그게 뭐 게임 같은 거에도 너무 유명해서 많이 나와요. 영화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총 가서 소련군 입장에서는 뒷사람이 그 총을 주워들고 쓰고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몇 초마다 한 명씩 죽고. 그러니까 전쟁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투다. 뭐 이렇게 기록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오늘은 스파이에 집중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넘어가고 스탈린그라드나 2차 세계대전 당시 관련된 에피소드는 독실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3년째 준비하고 있잖아. 그래서 사실 이 막스의 첩보가 뭐 이것 때문에 꼭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이겼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독일군을 교란시키는 일종의 가짜 정보를 흘린 거죠. 결정적인 타이밍에. 거기다 병력을 집중시키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그렇죠. 독일군이 좀 이렇게 퍼져가지고 유전 쪽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예. 했었더라면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측면을 조금 이제 강화를 시켰으면. 그렇죠. 예. 그리고 히틀러가 그렇게 집착을 했어요. 스탈린그라드를 점령을 해야 된다고. 근데 다른 장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도 이야기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막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완전 틀리진 않았잖아. 틀리진 않았어. 누락이 된 것이. 예, 맞긴 맞았는데 일부가 빠진 거니까. 아,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말 들어보니까 진행되니까 꼭 그 정보로 우리가 함정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않았군요. 예, 그리고 자기들도 채널이 많아요. 첩보 채널이 많기 때문에 막스도 그중 하나였는데 어쨌든 신뢰도가 높았던 거죠. 근데 1944년에 막스가 더 치명적인 첩보를 보냅니다. 이 첩보에는 소련군이 우크라이나를 걸쳐서 이 남쪽에 있는 발칸반도로 총진격을 할 것이다 라는 첩보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동향을 살펴보니까 러시아군이 막 남부로 이동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또 관련된 첩보가 계속 들어온 거야. 그래서 독일군은 이 첩보를 완전히 믿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놈들이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려고 하나 보다. 발칸반도 쪽으로. 네. 그럼 우리가 그쪽을 막아야겠다 하고 중앙 쪽을 지키고 있던 병력을 빼서 남쪽으로 이동시켰는데 사실 이것도 기만전술이었죠. 실제 소련군은 남부로 가지 않고 바로 중부전선을 돌파해서 독일 영토 쪽으로 진격을 해버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약 50만에 가까운 독일군 병력이 귀멸당하는 50만? 예,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막스 한국 군이 60만 아닌가? 정말이에요? 60만. 다 죽었다는 건 아니고 이제 아. 그 병력 규모가 계속 피해를 입고 패퇴했다는 얘기죠. 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건에서도 막스의 정보가 가짜 정보였죠. 사실상 이거는 아예 거짓 정보였으니까 이때부터 뭔가 이제 이상한 거야. 막스의 정보가 신뢰를 잃기 시작했고 독일 군사 정보국 아프베어가 이 새끼 이거 이중첩자인가 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때 또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때 당시 이제 아프베어의 수장이 카나리스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네. 근데 이 사람이 1944년에 히틀러 암살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래서 아프베어가 갑자기 해체됩니다. 공중부대가 됩니다. 아프베어의 아. 수장이 예.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예. 그래? 그러다가 보니까
이 공중에 약간 붕 뜬 거예요. 막스가 이 이중첩자라는 걸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정보기관 그렇겠네요. 내에서도. 그래서 붕 뜨면서 오히려 막스가 독일 내 또 다른 정보기관인 보안대에 다시 채용이 되기도 해요. 엉망진창이구만. 예, 엉망진창이라고 이쪽 세계가 원래 그래요. 워낙 음. 정보가 통제돼 있고 은폐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원 구하기도 어렵고. 예, 그렇죠. 예. 음.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가긴 가요. 근데 그 이유가 네. 유대인이라서 갑니다. 다른 이유가 예, 없구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히틀러가 왜 유대인이 여기 들어가 있어? 정보원이라고? 이 새끼 당장 잡아 쳐넣어.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 나치가 바로 몰락했기 때문에 풀려나긴 했는데요. 이후에는 또 나치로 오인받아가지고 미국한테 체포되기도 해요. 부역자로 부역자라고 보였으니까 아. 겉보기로는. 그랬는데 또 미국에 그러면 내가 정보를 팔아넘긴다고 협조하려고 하다가 또 소련 정보기관이 갑자기 얘를 납치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또 도망쳐요, 이 사람은. 1964년에 마지막으로 기록이 있는데 CIA에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제 CIA한테 가서 내가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미국 CIA 예, 말하는 미국에.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남자가 막스였는지 몰랐어. 미국은. 그래서 이상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정보를 좀 이렇게 협조하겠다고 하니까 미친 할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약간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다고 그래요. 미국 입장에서. 근데 그 제안을 하고 또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아. 그리고 아직까지도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동기가 참 불분명한 게 이 사람이 미스테리예요. 공산주의자도 아니었고요 일단. 그렇네. 예, 그리고 독실한 유대교 신자도 아니었어요. 카톨릭이었대요 또 심지어.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이제 이중첩자 활동을 했는가 이런 것도 미스테리로 남겨 있습니다만. 먹고 살라고. 예, 사실 이중 간첩이 처하게는 어떤 상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지 서로도 헷갈릴 겁니다 아마. 독일 입장에서도 그렇고 소련 입장에서도 그러고 그리고 이중 간첩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아군한테 불리한 정보를 막 팔아넘기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게 가장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탈로 났을 때도 이거 처리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게 또 이제 나중에 미군에도 체포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군들도 얘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야. 이 사람 신원은 잘 모르니까.